예,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9월 6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풍 흰남노가 간밤에 제주도와 지금 남해안 일대를 핥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 약 34m 정도로 관측됐다라는 보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는 위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에는 거제 부근을 상륙해서 내륙을 통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먼 곳, 서울 쪽에도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동작대교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었습니다. 예, 다행히 아주 큰 피해 없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소식이어서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들 쭉 한번 일별하면서 오늘은 주요 테마를 그렇게 잡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 자기 길을 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기조로 오늘 시사공감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어제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을 열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출석 요구,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마라라는 소위 권고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원래 애시당초 검찰에서는 오늘이죠. 오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어제 의총 결의를 했으니까 아마 출석하지 않겠죠. 출석을 안 해도 검찰에서는 기소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증거가 충분한가 봐요. 기소, 공소 유지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이어서 시효 문제도 있지만 아마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겠죠. 소재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되는 게 법 규정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나겠죠. 자, 지금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음, 어, 늘 하는 소리죠.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때의 사건과 같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선 토론 과정에서 백현동 의혹은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있었던 사건이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되어 오던 사건입니다. 그죠? 그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환을 받은 건데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예, 제기된 문제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야당 탄압이냐라는 거죠. 참 어이가 없죠. 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방탄용 고발 전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행태죠. 여러분 보시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제가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저것 말은 무성한데 어느 하나 딱 부러지게 결론 나지 않는 검경 수사. 아, 도대체 이렇게 흐지부지 차일피일하면서 몸통은 달아나고 깃털만 늘 건드리냐. 이것 집적 저것 집적 매일같이 뉴스는 쏟아지고 피로감은 쌓이는데 국민 피로감은 쌓이는데 결론 나는 건 딱 부러지게 없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 늘 문제죠. 예, 늑장 수사,
초점 없이 우왕좌왕하는 듯한 수사, 우유부단한 수사, 심지어는 예리하지 못하고 무뎌서 이게 법정에 가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엉성한 수사 등등 문제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사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역공으로 소위 이 방탄용으로 나오는 전쟁이다라고 소리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사건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 네, 이게 이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 국정조사 관련도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여러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약간 너저분해지니까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이제 에, 이재명 출석 반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늘 들어봤던 이재명 리스크잖아요. 이거 뻔히 알고 당대표로 자기네들이 선출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민주당의 공동법률위원장,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양분한 변호사가 엊그제죠. 이 일자에 이재명 대표 출석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죠? 민주당의 공동법률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제 의총 결정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반대, 출석, 불출석 권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이 민주당 입장이 그겁니다.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명백히 정치 보복적이다. 당과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재명의 비리이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인데 이게 민주당 이야기로 지금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탄압으로 정치 분쟁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위 문제가 정치 분쟁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이 쭉 연관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뭐 대장동, 백현동 등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수사 사건, 고발돼서 수사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10여 건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사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태. 이게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들었던 거잖아요. 이제 백현동, 미래신도시 등 이게 뭐 김혜경 법카 등등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엄밀하게 이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또 경기지사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그 당시 이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나요? 막연히 그냥 막 우리가 남의 가식으로 지금 벌떼처럼 나서는 거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저지른 비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사실을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거짓말 안 했다, 뭐 문제냐,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앞뒤가 바뀐 거죠. 기초 사실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검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소환이 된 건데 이걸 지금 정치 탄압으로 몰고 있어요. 네. 이 사실과 다르게 대선 과정 때 토론 과정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뭐죠? 이 당시 소위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있었던 사건, 이게 일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 또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그 다음에 뭐 지금 물려있는 대장동 의혹 등등 관련해서 의혹, 이거 관련해서 아직 미완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수사, 재판 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런 이야기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방탄용이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요. 지금 보게 되면 그거죠. 검수완박법. 이게 일단은 문재인 정권의 부패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거지만 지금 이재명까지 해서 민주당 정권의 에, 각종 부패 비리 그거를 덮기 위해서 수사를 제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거죠. 어제 여러분 저 국회 법사위 보셨나요? 재미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안 했냐고 추궁해요. 왜 모르냐고 추궁해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런 참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렇죠. 아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 했죠.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왜 그러면 박범계 추미애가 다 지휘하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 처리 안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자, 지금 보게 되면 검수완박했어요. 자, 일단 한번 방탄복 입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체포 등등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쥐고 현재적으로 어쨌든 간에 다수를 쥐고 있으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일단 두 번째 방탄복 입었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당헌을 개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당헌 개정했어요. 이제 이렇게 겹겹이 지금 방탄복을 껴입었는데 전당원 투표는 지금 마지막으로 밀어붙이려다가 지금 어떻게 처리된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제는 일단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죠. 어, 당내 반발 때문에. 자, 이게 이름하여 방탄. 자기네들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방탄이라는 게 이제 실토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늘 이야기했던 이재명 리스크인데 그거 모르고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이런 빌미를 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경의 지지부진한 수사, 하나마나한 수사, 세월 없이 사람들 짜증나게만 하는 수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게 되면 보다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개운치는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 동아일보의 사설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검경의 무딘 수사가 김건희 특검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빌미 주는 것 아닌가라는 제하의 사설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 일단 반박 의견을 냈어요. 허위보도다라고 냈어요. 네. 자,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후보일 때 전문가한테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뉴스타파 등에서 나온 녹취록을 보게 되면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자,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질문을 하니까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랬어요. 검찰 수사는 단편적인 증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 전체적인 윤곽을 들여다보고 판단한다. 뭐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검경 수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생채기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냐는 거죠.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딱 쪽지게처럼 투명하게 딱 수사를 해버리면 결정 날 일을 지금 그것도 또 무려 그 관련자들은 다 기소가 돼 있죠. 기소돼 있는데 9개월째 김건희 여사만 왜 소환해서 조사 안 하냐는 거죠. 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혹을 자꾸 키우고 그 급기야 정치 공세라고 하는 예, 특검법 발의 빌미를 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고발 조치가 들어갔는데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갔는데 시효가 3일 남았어요. 예, 공소시효 중지됐다라고 칩시다. 3일 남았어요. 시효 완료가.
그 뭐 그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사흘간에 뭔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그냥 신용이고 정치용이죠. 선전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기소됐잖아요. 지금 그 기소하고도 9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안 했다 치더라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형사소추에서 제외되고 등등 그런 어떤 특권이 있지. 대통령 부인이 무슨 특권이 있나요? 왜 조사 안 하나요? 자, 이런 빌미를 주니까요. 또 이걸 전부 다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또 해버리니까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불송치 결정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등등 예, 강사 또는 겸임교원으로 지원할 때 그 지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건이잖아요. 그 의혹이잖아요. 예? 이 관련해서 거짓으로 일관했다라고 이게 지금 문제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건데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납득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일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국민대에서 지금 현재 무슨 논문 관련해서 또 자격 관련해서 그 조사했는데 국민대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일단 어떤 의미에서는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반대파들, 어, 민주당 지지자들 계열에서는 흔히 말하는 좌파 계열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에 하고 그 대표인가요? 그쪽하고 통화 녹음 7시간 통화했다는 거 참 7시간 통화 녹음이 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죠? 어떤 사이였던 간에. 자, 그것도 개운치 않은데 네. 그 사건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있죠.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것도 불송치 결정을 경찰에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사건들이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경찰에서. 근데 최근에 불거진 게 또 뭡니까? 예?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문제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이 아니라 그 일가가 관련됐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예? 양평 쪽에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예?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 회장이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이 최근에 불거져 나왔죠. 그 의혹이. 자, 이거요. 이게 수사 개입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죠. 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을 정도면 담당 수사 경찰관이 네? 충분히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가족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뭐 상당수가 초청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초청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래버리고 예,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 뒷면을 까고보니 수사 담당 경찰관이 갔다는 거예요. 경찰청 해명은 청룡봉사상 수상자에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좌파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선뜻 납득이 안 되잖아요. 뭐라도 지금 뭐 꼬투리 잡아서라도 생채기를 내야 될 판인데도 이런 지경이면 딱 걸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경 수사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개운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리하지가 않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제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지부진 가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가 나오는 소리가 또 나오는 결과가 불송치, 확인 못 해주겠다, 배째라 이런 식이니까. 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도 그런 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러죠. 코바나 컨텐츠가 2018년 19년에 주관했던 전시회, 기업들이 협찬을 했는데 이건 뭔가 좀 냄새나지 않느냐라는 이 사건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결론이 나고 있지 않아요. 이거 꽤 오래됐잖아요.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 정치 인문 선언할 당시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후보가 되기 전부터. 근데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이 없어요.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중앙지검장 이성윤 등등등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었는데, 그때도 못 털었는데,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수사할 게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형태의 반박만 있지, 딱 부러지게 검찰에서 수사를 이렇게 했고,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빌미를 주는 거죠. 빌미를 주는 거죠. 이게 지금 반대파에게는 빌미를 주고 자기 지지파에게는 지지를 못 받는 이 윤석열 정부의 검경 행태입니다.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사저 주변 1인 시위자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게 유독 물론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되겠지만 저 일전에 커터칼 사건 이번에 또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또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러죠. 왜 보수 시위자만 찍어서 구속시키냐.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오히려 보수가 더 탄압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이 도는 거죠. 자, 이런 의구심을 윤석열 정부가 왜 자꾸 만드냐는 거죠. 일단 그게 사적 경호권 확대 조치, 이 이후에 지금 바로 터져 나오는 게 계속 그런 커터칼 구속 사건, 안정권 구속 사건, 야, 이거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했더니만 오히려 보수만 찍어서 지금 자꾸 감방 보낸다. 어? 반대파는 손도 못 대고 지지파를 오히려 연미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 공세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또 정치 공세일 뿐인데 김건희 특검법, 국정조사권 발동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되는 거죠. 뭐 실익이 있든 없든 간에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 계산을 빠른 이재명이 뭐라 그럽니까? 김건희 특검법 하면 나도 특검 받겠다. 그럼 특검 가지고 지금 대통령 어, 선거 유세 기간 내도록 써먹었죠. 특검 하자, 뭐 하겠다, 그러고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뭐 이재명이 거짓말 하는 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익숙하잖아요. 다음에 또 무슨 말 할까? 오히려 기대를 하는 그런 형국이죠. 또 저렇게 빠져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이제 감탄하다가 이제는 식상하죠. 또 저러는구나, 뭐 이렇게. 자, 최근 들어서 자기네들 정치 보복이다, 또 야당 탄압이다 그래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 했다는 소리 또 최근에 또 회자되고 있죠. 뭡니까?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 하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지입으로 떠들고 다녔던 이야기요. 예? 이게 대통령 뭐죠? 후보 유세 기간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올 2월쯤이죠. 2월 중순쯤에 모 기자가 모 일간지 기자가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에게 질문을 한 거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도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원론적인 그때 해야죠라고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자 당시에 민주당 윤호중이 이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죠. 윤호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망국적인 정치 보복이다. 잘못된 시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아주 발끈했어요. 그죠? 네. 이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요. 문재인 청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윤호중의 말에 딱 같이 이 가세를 했죠. 네.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네?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건 맨날 해도 된다라고 했죠. 네.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그럴 때 그 당시에 송영길이가 그때 대표였나요? 네. 윤호중이 원내대표였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때 원내대표도 윤호중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 MB 정권 때 겪은 망국적 정치 보복을 다시 하려는 시도다. 이런 잘못된 시도를 막아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실용과 통합의 정치다라고 그 당시에 했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이 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을 계속 말만 하는 거죠.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믿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안 믿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좀 뭐 양심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사람들도 2018년 6.13 지방선거 그 전후 시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저는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저 사람들은 양심적인 놈, 좀 뭐 점잖아 보이는 놈도 속속들이 저놈들은 아니구나. 정말 한때 바로 얼마 전에 유행했던 수박 같은 놈. 예, 겉은 푸르고 속은 빨갛고 이런. 예, 참 저 사람들은 오래 겪어봐야 사람 참 오래 겪어봐야 되지만 오래 겪어봐도 저놈들은 믿을 놈이 한 놈도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뭐 개인사적인 결론을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놈들은 그래요. 말뿐입니다. 얘들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용 통합 정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미련을 갖고 계속 매달려 왔던 협치. 제가 진즉 그랬죠. 협치 그거 공연벌이도 안 된다. 응? 김정은 정권을 믿고 남북 경협하자는 소리하고 똑같다. 매번 뒤통수, 바보 노름, 뒤통수 맞고 바보밖에 안 된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겪어보셔야 됩니다. 안 겪으면 이게 에이, 설마 그럴까 싶죠? 겪어보셔야 돼요. 네. 이재명이도 이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 유세를 할 때였죠. 어?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음? 이때 홍준표도 말을 거둔 게 있어요. 그죠?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고 이재명이가 그 당시에 또 말을 했고 이게 직접적으로 그 연원 이재명 개인으로 보면 이 말을 하게 된 거. 적폐 불이청산이 정치 보복이면 맨날 해도 된다라는 이 말은 성남시장 때 한 거죠. 성남시장이라 해봐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2017년보다 정확하게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7월 18일에 이재명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라는 거죠.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소환 출석 요구서를 보내니까 지금 네, 그동안 방탄복 껴입은 거 일부에서는 아주 그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재미있게 통렬하게 희화적으로 하더만요. 방탄복 속옷만 입고 방탄복이 속옷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옷만 입고 백주대로로 활보하는 총극이다라고 총평할 정도로 예, 좀이 짓을 하고 있어요. 정치 보복이다 그러고 있어요. 거짓말한 게 명명백백하잖아요. 그 후보 토론 과정에서 답변하는 거는 전 국민이 지켜봤던 거예요. 그 증거가 그거 이상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 당시 영상만 제출해도 증거인데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토부가 예, 성남시에 경기도에 내려보는 공문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또 그 당시 담당 직원이 증언하는 게 있잖아요. 법정 증언이. 예. 뭐 어디서 지금 거짓말 아니라고 이게 꼬투리 잡는 거. 이재명이 말할 때는 뭐 아주 작은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굉장히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자 이제 국힘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말 바꾸는 게 하루 이틀이냐, 뭐 놀랍지도 않다, 뭐 이런 식의 총평입니다. 네. 자, 민주당 내를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어제 있었죠. 어제 있었습니다. 그죠? 네.
최고위원 중에 호남 몫으로 남아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대 철학과의 박구용 교수가 지명이 됐는데 지명한 그날 바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이 지명을 할 때는 당사자한테 연락해서 동의를 얻을 거 아니에요? 수락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발표를 했을 건데 발표하자마자 돌아서서 사퇴해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그 대변인 박성준이 이야기한 걸 보게 되면 수락 의사를 보였다. 근데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주의의 만류가 있어서 사양 의사를 밝혔다 그래요. 그럼 진즉에 명색이 철학과 교수라는데 그런 정도의 진중함이 없나요? 예? 그런 정도로도 신중하지 않게 경솔하게 그냥 오케이 하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립대 교수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립대 교수라고 해서 적절치 않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당 활동 다 하잖아요. 폴립해서. 그렇죠? 자, 이게 뭘까라는 거죠. 이게 뭘까? 예. 여러분 최근에 국회 법사위나 등등등 활동하는 거 들어보셨죠? 유튜브 영상들이 꽤 현장 중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에 예, 임명이 됐어요. 참 재밌습니다, 민주당. 자, 지금 현재 민주당의 행태. 이제 오늘 검찰 원래 출석 요구가 된 날이니까 지금 뭐 아마 거부할 것 같은데 이거는 혹세무민입니다.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혹세무민입니다. 오늘 저 문화일보 사설을 보시면 어제 석간이죠. 어제 문화일보 사설을 보시면 예, 이재명이가 대표로 선출된 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남짓 만에 검찰 소환 통보받은 것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흑역사다라는 거죠.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거죠. 네. 9일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인데 네. 어떤 의미에서 다른 몸통에 딸린 사건이잖아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니까. 이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했다는 거니까. 예. 이거를 지금 현재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반발하는 거.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다.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문화일보 사설의 요지입니다. 엄밀하게는 엄밀하게는 민주당 차원에서 투쟁이나 전쟁을 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가 되기 전 현재 대표로 있는 사람의 개인 비위 아니냐. 지금 국힘당의 이준석과 흡사하죠. 이재명과 이준석은 너무 많이 닮았다. 개인 비위를 갖고 당 차원의 문제로 예? 어떤 의미에서 개인 비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성상납 의혹, 뇌물 수수 의혹이 있어. 그거가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터져 나온 그 빌미로 궁지에 몰리니까 그걸 지금 덮기 위해서 이 난장판을 치기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수습 못하고 휘말려서 저렇게 어떤 의미에서 오합지졸로 지리멸렬해버리는 게 국힘당의 참 집권당이라는 국힘당의 정치력이잖아요. 오늘 또 뭐 비대위 추석 전에 비대위 구성한다고 그 난리를 어제 오늘 계속 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죠. 직접적으로 무슨 허위 사실이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입니다. 그죠? 그 당시 경기지사직도 그대로 쥐고 있었으니까요. 경기지사 자격으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가지고 백현동 부지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이게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죠. 네. 그러자 국토부가 아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공문이 그 당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협조 요청이었고, 자, 담당 공무원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협박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국토부가 협박했다? 협박 아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자, 지금 민주당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 야당 탄압 그러면서 갑자기 예? 죽은 DJ가 소환됐어요. DJ가 지난 시절에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현해탄에서 납치된 사건, 그렇게 야당이 탄압받았던 사건과 그걸 연상시킨다까지 나가버렸어요.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상상력도 이거는 거의 미친 상상력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지난 시절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현해탄에서 납치한 사건을 연상시킨다. 뭐 그 앞에 레토릭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조정식이라는 민주당 사무총장이 엊그제죠. 4일자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에요.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다. 뭐 이렇게. 참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도 어이가 없는데 예. 차라리 뭐 그런 정도 표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1야당 대표 출석 통보는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게 정치 보복이나 아니냐, 야당 탄압 아니냐, 뭐 그런 정도 표현은 그러려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다. 자, 이렇게 가버리면 협치 이야기하고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뭐 어떻게 잘라나 이렇게 기웃기웃했죠. 진정이 안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참 그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협치 그랬어요. 네? 그 와중에 터져 나온 게 지금 문재인 사저 경호권 확대 뭐 이런 거잖아요. 바보노릇. 네. 전면전 선포라 그랬어요. 네. 그거다가 이제 상상력이 또 미친 듯이 더 나가가지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연상시킨다 그래. 참 아무리 이 썩어 빠진 정치판이지만 네. 이런 말이 국민들에게 수용이 될 거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지 의심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러자 지금 국민일보 쪽 사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 정치화 이야기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개인 비위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지가 실수한 거죠. 네. 개인 비위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검찰까지 끌어들여서 김건희 특검법, 뭐 윤석열 대통령 고발 등등 정치자금법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등등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효가 중지됐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해서 지금 어, 이 국민일보 이 사설을 쓴 이 필자 입장에서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법의 정치화는 이미 김명수 대법원이 다 온통 사법부가 정치화되어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선거 부정선거 관련한 재판 한번 보십시오. 19건 증거보전 신청되어 있는 것조차도 무더기 기각해버리는. 기각 사유도 없어요. 사건 번호만 부르고 나서 전부 기각 19건. 아마 대법원 판결사에서도 대법원사에서도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유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까지 지금 끌어들이는 겁니다. 검경까지 끌어들여서 사법을 정치화하는 행위를 멈춰라는 사설,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사설이 국민일보 사설에 있습니다. 오늘자 사설을 보시면 이재명 소환의
그러니까 이재명을 검찰이 소환한 거에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이거는 사법을 정치화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자, 의총에서 한 거는 소환 불응, 그러니까 불출석 권고인데, 예? 사법 살인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거는 망신주기 수사다 등등등. 예. 자,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개인 비위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문제지 뻔한 사실을 두고 지가 그 기초 사실과 어긋나는 소리를 어떤 의미에서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로 우긴 거잖아요. 예. 국정감사장에서. 자, 이좀 하고요. 국힘당 보겠습니다. 국힘당 꼴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힘당은 또 거꾸로 돼 있어요. 정치 영역에 돼 있는 것을 사법으로, 법원에 자꾸 가뜩이나 법원 자체가 지금 정치화돼 있는데 또 김명수 대법원 산하에 김명수 법원 체제라는 게 이게 웃기잖아요. 지금 법원 내에서 또 소위 성적주의가 제대로 관철이 안 돼요. 전부 정치화되어 있어요. 법원장 인기 투표하듯이 지금 법원장 바뀌어 있잖아요. 부장 승진도 지금 웃기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법원이 지금 핵에 망치갑니다. 여러분 속사를 들여다보면 이거 언젠가 제대로 좀 우리가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 예? 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국힘당 보겠습니다. 당헌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이. 그렇죠? 어제죠? 어제. 예, 그 태풍 난리를 치는, 물론 그 이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이게 이제 가처분 날 때 비상 상황이 아니다, 맞다, 뭐 이걸 이제 사법 판단으로 넘기니까 아예 당헌으로 못을 박은 거죠.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목표는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보게 되면 그렇죠. 어제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고요. 그보다가 2, 3일 전, 2일 날이죠. 2일 날 상임 전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전국위의 뭐죠? 국회 상임위 같은 겁니다. 전체 회의 이전에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어제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의결을 또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인데 비대위원장을 권성동이가 그러니까 원내대표죠.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발표를 해야 돼. 누가 비대위원장이라고 지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예? 이거를 7일자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미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또 거기다가 또 한마디 했죠. 네, 이준석의 이야기는 듣기도 싫으니까 일단 그 정도 두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준석 개인 비위를 듣기 위한 난장판, 분탕질에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국힘당의 정치력 부재인데요. 자, 일단 내일 있죠. 오늘 6일이니까. 7일 날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야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 솔솔 흘러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주호영이가 다시 비대위원장 지명될 거예요. 지금 주호영이 이 비대위원장 지명되었던 거, 직무집행 정지된 거 이제 사퇴했어요. 비대위원까지 다 사퇴했어요. 근데 사퇴하자 돌아서가 또 주호영을 지명한다고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대안이 없다 그럴까요? 이들이 전부 탈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내에 어차피 천신만고 끝에 걸터 앉은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밀려나면서부터 지금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예? 이준석이가 들어오고 등등등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가 있었고 이준석이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지금 천신만고 끝에 탈당파들 입장에서는 당권을 쥐었는데 이거를 놓치기 싫다는 거죠. 비대위원장 주호영도 탈당파잖아요. 지금 얘들이 탈당파 어쨌든 간에 밤이다. 그 대신에 이준석이만 쳐내고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철옹성으로 굳히기 하겠다는 이 전략이에요. 이 국힘당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 됩니다. 얘들의 수준이라는 게 빤하고요. 머리라는 게 빤하고요.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세대가리 수준이기 때문에 이 국힘당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뭔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김기현이를 주자니 나경원이를 주자니 나경원이도 탈당파지만 저들하고 또 결이 다르잖아요. 야, 김기현이를 주자니 또 끌고 참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권성도의, 장제호의 뭐 이런 애들, 자기네들 수중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승미도 좀 이렇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행세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안 깨고 싶은 거죠. 그게 주호의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저 어떨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이제 지명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8일 날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새 비대위가 출범하는데, 예, 8일 날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거를 의결을 하고 7일 날 지명된 비대위원장이 또 임명한 선임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또 같이 임명 의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8일 날 전국위에서. 그래가지고 추석 전에 비대위 출범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있는 비대위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해산됐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네, 이제 주호영 체제예요, 소위 말해서. 이거 아직 어떤 의미에서, 예? 완전히 해체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하잖아요.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래요. 주호영 비대위 체제 때 바로 직전에 있었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전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형해화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게 수석 대변인의 말이에요. 국힘당 박정하의 말이에요. 그 이게 두루뭉실이에요. 지금 멍석말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멍석말기를.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꼴입니다. 자, 이어 또 이제 이준석이가 또 가처분 신청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사법화. 이재명이가 하는 거는 사법을 정치화시키는 거고, 예. 개인 비위를 전부 다 요지는 개인 비위죠. 이재명이는 엄청난 비위고, 이준석이는 파렴치한 비위고, 예. 얍상 비위고, 이거를 전부 다 뭐 윤핵관부터 해서 당내의 역학관계로 지금 분탕질 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치 영역에 있던 거를 사법 영역에까지 정치를 사법하고 사법을 정치화하고 두 놈이 가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당 만들어라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그런 거죠. 자, 이 판국에 소위 친윤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언론에서 또 한간에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친윤 그룹 내에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짐이 보인다.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균열이 된 거죠, 이미. 예, 이게 국힘당 내에 있는 초선 의원들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힘당은 참 난장판이었죠. 난장판이었는데 옥새를 들고 나르샤 공천 파동 이후 김무성 체제 하에 그 파동 이후 박근혜 탄핵이 되고 그 뒤에 비대위가 들어서고 등등등 하면서 계속 수혈 뭐 물갈이 뭐 이렇게 하면서 공천 또 이상한 공천이 됐습니다. 그죠? 예, 또 통합명부 뭐 이러면서 또 패스트 트랙 이후에 위성정당 비슷하게 또 해가지고 그게 또 다시 뭉쳐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합집산을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국힘당에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115명, 그 중에서 과반인 63명이 전부 초선 의원입니다. 그죠? 이 중에 최근에 이준석 사태를 겪으면서 친윤 비윤이 갈라지죠. 이준석 옹호 계열과 이준석을 어, 싫어하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방점이 찍히는 계열이 있었는데 이준석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아예 대놓고 비유를 하고 등등등 아주 이거는 일반인들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언행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뚜렷하게 이제 빙하가 갈라지듯이 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최근에 김웅이 등등 허은하, 김웅 이런 사람들의 행태는 완전 이준석이죠. 최재형 이런 사람들. 예. 자, 그러면서 친윤 비윤으로 확연히 갈라지는 조짐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친윤 쪽이 약 한 32명 이야기가 있어요. 63명의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주도한 초선 의원이 32명. 그러니까 친윤 계열이 32명. 예. 그 다음에 비윤,
반윤이라기보다 비윤 계열이 상당 정도가 된다 그래요. 지금 일단은 친윤 계열은 그 소위 정치개혁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름하여 초선만리라는 이 팀들요. 이 초선만리는 미래통합당 시절에 황교안의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있었던 모임입니다. 이 초선만리가 다시 시즌2를 가동하는 듯하다. 이게 친윤계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윤 포함 비윤계는 이들 공부 모임이 있어요. 이 공부 모임이 명불허전 보수다. 예, 허은하가 주도하고 있는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소위 공부 모임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지금 김웅, 김병욱 등등등이 가담하면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예, 뭐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태경 이런 친구들 여전히 여기에 있죠. 친윤 비윤으로 뚜렷이 갈라지는 친윤계 그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예. 근데 정계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금 이재명 아마 기소될 거예요. 뭐 출석하든 안 하든 기소될 거예요. 예, 저게 정상적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겠죠. 저거는 뭐 누가 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게 확실하잖아요. 이놈의 김명수 사법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새로운 대법관 임명 절차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김명수가 나가고 나면 저 바뀐 사법부하고 이렇게 오버랩 될 건데 사법부도 많이 분위기가 다르겠죠. 그렇다고 보면 저게 배지 안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런 정도 중대한 발언이면 협박했다라는 거니까 단순 협조 공문을 협박했다라고 이야기해버릴 정도니까 저거는 중대한 거죠. 공직자로서는. 자, 그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지금 당장 대선 자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죠? 434억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완전 공중분해 파산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탈출 시도를 할 거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시도가 나올 거다. 국힘당 4분 오열되고 있죠. 지금 소위 친윤계 안에서 지금 또 찢어진다는 거잖아요. 정계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총선이 내후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자, 지금 뭐 엉망진창인데 조금 더 지켜보죠. 어떻게 좀 더 윤곽이 드러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어, 태풍 정국에 우리 정치권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총체적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특히 경제 문제요. 윤석열 대통령 뭐 대구 서문시장 가고 어? 라방하고 뭐 부산에 가고 그런다고 경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또 이 흰남노 때문에 또 밤새 또 뭐 비상대기하는 뭐 아주 뭔가 열심히는 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어, 애만 쓰지 욕만 쓰지 내용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전국을 찔러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자기 깃발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 공정, 상식, 정의라는 깃발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줘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뭘 하려고는 하네라고 했는데 소위 정서법, 국민정서법이라는 동정표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또 저러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제는 그 임계치에 왔다. 이제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요. 지금까지 자기 색깔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 자랑하는 검경수사권 뭐가 됐나요 지금? 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역풍 맞고 있잖아요. 아니, 당장 김건희 관련 수사부터 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딱 납득할 수 있게 이설이 안 나오게 해봐. 물론 뭐 법적으로는 직접 지휘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지만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가장 큰 중요한 부분 반도체죠. 어떤 의미에서. 딱 뭐냐 하면 자동차냐 조선이냐 뭐 하지만 반도체입니다. 그죠? 수출의 20%가 반도체잖아요. 여러분. 자, 근데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경제 진짜 중추인데 대들보인데 반도체. 이게
다운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본격화됐다. 뭐 기다 아니다 이런 이제 찬반 논의는 있습니다만 전문가 77%가 현재 상황이 위기다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죠. 일단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소위 다운사이클이라는 거랍니다. 소위. 네. 네,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D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야기시키면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전원 장치가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낸드 플래시고 D램이라는 건 그냥 전원이 들어가 있을 때 저장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편하게 이해하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3개월째 하락세라는 거고 재고가 7월 반도체 재고가 전년 대비 80% 정도, 작년 대비해서 80%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수출을 놓고 보면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7.8%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위기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가 77%라는 거죠. 위기가 아니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3.3%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에 불과하다. 예, 위기 아니다. 3.3%에 불과하다. 이게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반도체 전문가 30인 설문조사 내용이에요. 예, 이게 위기 상황의 시작이냐라고 보는 사람이 시작이다라는 사람이 전체의 응답자 30명 중에 17명. 그 다음에 이게 초입이 아니라 한복판에 와 있다라는 게 20%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제가 가장 대들보가 지금 흔들리는 판이니까요.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엊그제 도어 스태핑에서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일시적인 원자재가 상승 등등등이다.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역정을 부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좀 더 정제되게 할 수 없었냐라는 거죠. 위기이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같이 합심하자 이런 거 하고 뭐 크게 걱정할 거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예, 벌써 대통령 된 지 4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면 임기 5년에 언제 세련되고 언제 일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반도체 가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D램 반도체가 개당 2.85달러래요. 이게 엄청 떨어진 거죠. 4달러 넘어가던 게 지금 3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좀 떨어졌고요. 5달러대 가던 게 지금 4달러대 초중반대에 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자의 60%가 내년 이후에까지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말까지일 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4%. 그럼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약 72%. 어떻게 됩니까? 82%. 내후년까지가 약 58.6, 58%. 내년 말까지가 24%니까 82%지요. 82%가 내년 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만 갈 거다라고 보는 게 약 한 14%라는 거죠. 올해로 끝날 거다라는 거는 3.4%.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상반기 정도만 갈 거다라고 보는 게 한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만 갈 거다라고 보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꽤 오래 갈 거다라는 거죠.
저들도 이런 쪽 IT 제품을 설계, 제조, 생산하는 파트가 있습니다만 그쪽을 보게 되면 예, 이 원자재 수급이 계속해서 원활치가 않아요. 예,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반도체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또 무슨 현상일까라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는 공급망이 되게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거는 게 그거예요. 이 각종 지표들이 불과 한 4, 5년 전에 한번 우리가 엄청난 그 반도체 위기가 있었죠. 2018년, 19년 당시에. 그때보다는 낫다 그래요. 상황이, 지표가 그때보다는 낫다 그래요. 네. 자, 그 반면에 또 희망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DDR5라는 DDR5라는 이게 10년 만에 나오는 고성능 저전력 차세대 D램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와 달리 CPU가 또 있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기존 제품들이 전부 다 이걸로 갈아타지 않겠나, CPU를. 네,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일게 되고, 그러면 현재 이 다운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겠냐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시장이고 글로벌 시장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중국이 2016년도에 소위 메모리 이 반도체 시장 분야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특히 반도체 분야를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어요. 애플은 지금 엇박자를 놓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네. 자, 이렇다고 보면 이게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쉽게 해결이 되겠냐? 우리로서는 진짜 위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전 2018년, 19년 때보다는 훨씬 덜하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그 내면,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심각하다.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쪽입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심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징후가 참 이게 위험스러운 건데 애플 입장에서는 저들 시장이죠. 지금 애플이 중국 시장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애플이 워낙 이게 가려진 기업이어서 중국 정부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냐라는 의혹도 있어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요. 예. 애플이 아이폰 14, 지금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아이폰 13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이폰 14 시리즈에 들어갈 낸드 플래시요. D램 말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 공급업체로, 새로운 공급업체로, 예? 원래는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기옥시아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공급을 했는데, 이 두 개 업체 외에 추가로 중국계 YMTC사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YMTC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애플하고 중국 정부 간의 뒷거래 의혹이 상당히 짙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애플이 이 도덕성에 제대로 한번 걸리면 애플도 한 방에 갈 텐데 애플이 또 나름대로 자신이 있겠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사용하게 될 낸드 플래시 이 메모리 쪽에서 중국의 YMTC가 세 번째 공급처로 낙점이 됐다는 거죠.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낸드 플래시, D램 쪽은 아직 그렇습니다만 낸드 플래시 쪽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기술 격차가 최대로 잡아도 1, 2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YMTC는 워낙 품질이 시원찮아서 그동안 인정 못 받고 시장 점유율 해봐야 3% 되었는데 애플이 손잡아 주면서 이 YMTC는 일단 시장 점유율
늘리는 데가 1차 목표고 이게 이제 시장 개척하는 전략이잖아요. 일단 많이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화 전략을 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일단 시장 점유율 3%, 지금 이제 저가 공세에 막 덤핑을 막 치니까요. 그래가지고 3%인데 이거를 10%로 늘리는 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 정부 기업이잖아요. 네, 후베이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장쯔 후베이성 하지만 이게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플이 공급업체로 낙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빚어냐면 품질이 돼서가 아니고 품질은 시원찮은데 애플이 자기 제품에 세팅할 수 있게 품질을 고급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기 제품에 기능이 나오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뭔가 연결점, 여러분 제품을 만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저들도 어떤 제품을 만들면 되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 결합을 할 때는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구성해 오고 있는 시스템보다 고급 시스템이면 그 고급 시스템에 맞추어져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MTC사의 이 저급 기술력을 고급화 시켜주는데 애플이 상당히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낸드 플래시 기술 격차 1, 2년이라는 게 훅 좁아져. 이제는 한두 달, 그러니까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 낸드 플래시에서는. 자, SK 하이닉스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에요. 예. D램 분야는 조금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어느 한쪽이든 이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분야도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애플이 지금 이런 위험한 짓을 자기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돈보따리 챙기는 것 때문에 미국 기업에 지금 현재 중국 정부 견제 반도체 수출 금지, 장비 수출 금지 등등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술을 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 애플이 엇박자를 노리고 있죠. 자, 그 치포라는 동맹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지금 치포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애플은 지금 정작 더 중요한 걸 다 지금 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치 더 잘 아시겠지만 자, 지금 중국의 소위 국가적인 반도체 전략이죠. 전략이라는 게 저가 파운드리, 파운드리라는 게 위탁 생산이는 저가 파운드리 쪽하고 그다음에 팹리스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요거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반도체 설계를 잡는 쪽이 사실은 기술의 가장 핵심을 잡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얹히는 메모리 팔고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덩다리고요. 진짜 핵심은 반도체 설계 기술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대만에서 잘하고 있는 예? 파운드리하고 팹리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이 YMTC를 덥석 공급체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위기죠. 예?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일단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이 일단 압도적 1위입니다. 35, 6%. 그 다음에 일본의 기옥시아가 그 절반 정도고, 그 다음에 거의 근소한 차이로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3%의 YMTC가 10%로 올라서면 이게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서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다. 예. 미중 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역 분쟁이 되고 있는데도 애플이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심지어는 뒷거래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이 현상. 어쩌면 미 정보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애플의 동향을. 제대로 걸리면 글쎄요. 애플이 워낙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관업체 등등에서 예.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정권 차원에서 간첩죄라든지 이런 쪽 혐의로 걸리게 되면 애플도 글쎄요. 참 위태로운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 및 그 주변부 포함해서 이걸 뭐 중화권이라고 다시 표현한대요. 이 시장 매출 비율이 약 26%라고 이야기합니다. 25.78%.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 이제 공을 들이고 심지어 뒷거래 의혹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 어떤 의미에서 정부는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 뭐 민생 아무리 구호를 외쳐봐도
정작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협치 되나요? 공정, 정의, 상식의 기치만 정확하게 들면 협치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자꾸 협치하자, 뭐 하자 이러니까 웃기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요?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지금 기다려봐라 답이 올 거다. 답 안 옵니다. 아, 그렇게 답이 오는 거는 금강산 관광 사업 우리 기억나시죠? 그거 재판일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시큰 갖다 바치고 뒤통수 맞고. 예? 금강산 때 돈 얼마나 갖다 바쳤나요, 여러분? 개성공단 얼마나 갖다 바쳤나요? 된 게 뭐 있나요? 그 꼴 이상 될 게 없다. 담대한 거요? 담대한 거 좋아하다 쫄딱 망할 수 있다. 북한에 인프라 다 깔아주고 전기 다 깔아주고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걷잡을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북한이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뒤통수 맞아봐야 뭐 그냥 용돈, 푼돈 좀 챙겨주고 미사일 몇 발 뭐 좀 더 성능 개량하고 이런 정도지 제대로 인프라 깔고 나면 속수무책일 겁니다. 그걸 담대한 구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기다려봐라. 그런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리광된 노름도 아니고 말이죠. 예? 지금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 꽤 오래부터 나온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 정부의 핵심 기업이 바로 YMTC다라는 거예요. 2016년에 설립한 예. 사실상 국가 자본이라는 거죠. 칭화윤이 지분 51%, 중국 반도체 기금 24%, 그다음에 지방 정부인 후베이성이 25%. 이렇게 지분 100%가 구성이 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국 국가 기업이라는 거죠. 예. 여기에 어, 지금까지 들어본 지원금, 정부 지원금만 280억 위안, 우리 돈 약 6조 원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협력업체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만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 장비, 그다음에 후공정요. 후공정 회사들이 소위 말해서 생태계죠. 네. YMTC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집단이죠, 일종의. 자, 여기에 애플이 공급업체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기술을 오히려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업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대형 악재 수준을 넘어갑니다. 재앙입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얼마나 갈까라는 거예요. D램 얼마나 갈까라는 겁니다. 예? 이미 삼성 쪽, 또 SK 쪽, 이런 쪽에 중국 내에 현지 공장에서 숙련된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또 이런 쪽이 되고 있어요. 자, 얼마나 갈까요? 우리 반도체? 지금 미국 시장 여러분 아시죠? 네? 미국은 미국대로, EU는 EU대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예, YMTC, 양적 메모리 테크놀로지, 예, 이 약자죠. 지금 애플이 예, 이 YMTC 설립할 그 시기입니다. 2016년 5월경에 중국 정부하고 2,750억 달러, 우리 돈 37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 그러면서 중국산 부품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겠다라고 약조를 했어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이면에 이게 뭐가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제 계속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미국 정부하고도 지금 엇박자잖아요. 그게 이면에 뭐가 있다.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죠. 진실이 드러나겠죠. 자, 여기에 지금 EU는 EU대로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 기조와 작업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자국 산업 기반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나요? 중국 저렇게 키워 올려버리면 그나마 그래도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이 우리 거를 가져가서 중간재 삼아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무너지고 나면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 포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권이 무너지는 건데 소위 요새 말로 중화권, 신중화권이 무너지는 건데 그러고 나면 세계 시장이라는 게 남미하고 아프리카밖에 없는데 예, 우리 반도체 암울하죠. 암울하죠. 심각합니다.
그렇죠? 심각합니다. 자, 이 와중에 국회는 전호를 오고 있어요. 민생 허울이에요. 방탕하게 급급해요. 자기 비리 맞게 급급해요. 여기에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게 범죄 수사지 이게 무슨 놈의 정치 탄압이냐라는 거죠. 누가 봐도. 어제 검찰총장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리 나오잖아요. 이게 범죄 수사 아니냐. 예, 공정, 정의, 깃발 분명히 세워야 된다. 더 우뚝하게 이제 그걸 자기 색깔을 내세워야 된다. 그러면 예,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이재명류의 부패 비리 예, 단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자유민주적 질서를 세우는 문제, 선거제도 포함해서 그 세우는 문제. 지금 교과서 문제도 난리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선동, 조작, 세뇌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 있나라는 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지금 대선 전후로 국토부 산하만 어제 조선일보, TV조선 뉴스입니다만 대선 전후에 문재인 캠프 출신을 국토위 산하에 꽂아 넣은 거, 알박기 해놓은 것만 하더라도 이게 숫자만 하더라도 약 50명 선. 총선 지방선거 출마자 28명, 문정부 출신자 10명, 민주당 당직자 출신자 9명, 그 다음에 소위 이 캠프 출신이 7명, 이렇게 국토부 산하기관에 내리 알박기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곳곳에 박혀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비리들, 예, 소위 반국가적 어떤 의미에서 불량 세력들, 이거를 섞어내는 작업을 하려면 예, 정의, 상식, 공정,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협치, 되지도 않은 소리. 협치할 대상이 있지. 이게 심판 대상이지. 어떻게 심판과 단죄의 대상이지. 어떻게 협치의 대상이냐는 거죠. 네?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국회 협조 안 해주니까 민생 안 되죠. 경제 위기 안 되죠. 그거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원칙을 분명히 하라. 원칙을 분명히 하라. 예, 다른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는 오늘 조금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 예, 어제 나왔던 이 기업 상속 문제요, 상속세 문제, 이거 빨리 손질해야 된다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알아왔던 지금까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알아왔던 강자 약자 개념을 이제는 좀 싹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강자 약자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없어졌다. 전세 역전세는 안나 보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우리 사회의 정체성 문제, 자기 색깔을 뭔지 이건지 저건지 가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치 체계를 온통 뒤엉클어 버리는 이런 소위 말해서 반사회적 불량 세력들에 의해서 주도된 세뇌화 작업, 의식화 작업 관련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시급해 보이는 게 교과서 문제 같아요. 지금 교육부가 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교육부. 네. 교육과정 평가원 발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문제잖아요. 바로 내년도부터 예, 내년도부터 일선에서 사용하게 될 검정 교과서도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 초등 교과서도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좀 시정해야 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안보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걸 주도한 세력들이 지금 4대 강보, 지금 이번에 이 난리통에도 큰 수혜가 없죠. 예, 이 4대 강보. 이거 마구잡이로 통계 조작하고 평가 기준 조작해가지고 했던, 이거 지금 수사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예, 이 세력들이 해놓은 갖가지 만행들, 부패, 비리들, 또 그걸 빙자해서 여기저기 알박기 되어 있는 인력들, 이거 다 솎아내는 작업. 윤석열 정부 해야지 다음 정권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정권이 하게 하려면 선거제도 고쳐야 됩니다. 선관위부터 손봐야 돼요. 선관위를 그냥 감사원 감사로만 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이재명 각종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는 만큼 대대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 간단하죠. 상설특검법, 국회 동의 없어도 되잖아요.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부정선거 특검, 그 다음에 대장동 등등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비리 특검, 그 다음에 문재인 적폐 특검, 뭐 이런 거를 좀 어떤 의미에서 특검단 체제로 비치를 깃발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자 모처럼 만에 오늘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보시면 윤 대통령 달라져야 한다라는 기조하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말 뭐 대통령으로서 좀 뭐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소위 초기의 자질론. 그다음에 인사가 너무 뭐 지사람 위주로 돼 있고 인사에 문제가 많다는 인사의 편협성 문제. 그다음에 국정 운영 경험이 너무 없어서 이게 아마추어답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되지도 않는 민생, 되지도 않는 협치, 자꾸 그런 차원에 내오지 않고 지금 김대중 칼럼에 김대중 논설위원이 쓴 걸 보게 되면 칼럼니스트라고 지금 칼럼니스트가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국생, 나라국자 살릴 생자예요. 국생이다 이제는. 예? 이거는 곧바로 야당과 전쟁을 의미한다. 그 전쟁이 뭐냐? 부정과의 전쟁이다. 정의롭지 못한 부정과의 전쟁이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는 윤석열의 전쟁이다. 그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윤석열이 바뀌어야 된다. 자꾸 뭐 바뀌어야 된다 하니까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 말단직 쳐내기만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그나마 이렇게 서포트 하던 그룹들도 다 지림이 연결되고 이런 자충수 자꾸 두지 말고 굵직굵직하게 쳐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국민이 뽑아준 그 윤석열의 길 아니냐라는 김대중 칼럼이 보여요. 예, 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담대한 구상, 협치, 그런 허황된 생각, 허상 버려라. 현실을 직시해라. 살 길이 뭔지를 봐라. 윤석열 다음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라. 그게 바로 너를 찍어준 사람들의 그 염원 아니냐는 거죠. 자꾸 왜 자꾸 딴짓 피우고 있고 딴짓 하고 있냐는 거죠. 응? 그 태풍 올라오는 거 중앙재난 정보 책임자만 있으면 되지. 대통령이 밤새워 왜 그러고 있냐는 거지. 야당의 정치 공세 그거 막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또 틀림없이 쥐어뜯기 할 것 같고 할퀴기 할 것 같으니까 군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그기라도 하고 있는 건데 딱히요 보고 있으면 예? 문재인처럼 잠 좀 자셔요. 자,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